안녕하세요. 얼마 전 두 아이의 엄마가 된 30대 여자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그릇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그릇에 저마다의 재능이 들어있다고요. 그리고 본인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거기 담긴 재능을 그 그릇에 맞게 키울 수 있고, 본인의 그릇이 간장 종지밖에 되지 않으면 재능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 종지 크기만큼 키울 수 없죠.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건 내게 어떤 재능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소한 재능이라도 내가 어떻게, 어떤 자세, 어느 방향으로 그 재능을 키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어려서부터 뭔가의 특출난 재능은 없었어요. 미술이나 음악이나 예체능은 완전 쥐약이었고요. 운동도 그냥 전향이었어요. 달리기를 하면 3, 4등 정도 할 정도? 다른 재능들의 평균이 낮아서 그나마 그중 제일 잘하는 게 공부였네요. 그래도 아버지를 닮아서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할 끈기는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직업 군인으로 오래 일하시다가 그만두신 후 개인 사업으로 성공해서 자수성가를 하셨는데요. 아버지는 제가 사춘기 시절에 마땅히 잘하는 게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앞서 제가 말했던 그릇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재능이 있어도 그걸 평생 썩히는 사람이 있고, 일말의 재능이라도 그걸 키워서 성공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버지는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며 제게 용기를 주시곤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속에 있는 일말의 재능을 찾게 됐죠. 공부는 늘 중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솔직히 제가 성격이 참 좋거든요. 어려서부터 대인관계가 원활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놓쳐본 적도 없고, 중학교 때는 아예 담임 선생님이 저를 반장에 추천하신 적도 있었어요. 또 생일 파티만 하면 친구들 2, 30명은 거뜬히 넘겼습니다.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있는 초중고 동창이 아주 많고요. 나한테는 남녀노소 사람을 끌어당기는 호감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부터 그 재능을 갈고 닦았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그 자신감으로 뭐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한 경험은 대학교 갈 때 리더십 전형을 노릴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었고, 또 대학교 때 과대표를 하고 학생회장을 했던 건 취업할 때 제 자소서 내용을 탄탄하게 늘려줄 수 있었죠. 물론 빛 좋은 개살구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만 신경 쓴 건 아니고요. 제 능력도 키우면서 늘 대외적인 이미지와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취업을 한 후에 들어간 광고 대행사에서 저와 한 번 일했던 클라이언트들이 나중에도 서 팀장과 다시 일하고 싶다라고 다시 저희 회사를 찾아오면 그렇게 뿌듯하고, 뭔가 저희 아버지의 말을 제가 증명해낸 것 같은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와는 반대되게 20대 후반에 만난 남편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요. 키도 크고 호감형의 사람이었어요. 특히 큰 키와 서글서글한 인상보다도 더 사람의 인상에 영향을 줬던 건 바로 서울대 출신이라는 특징이었죠. 왜 사람이 출신 대학을 모르고 있다가 우리나라 수재들은 다 간다는 서울대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인상이 좀 달라지잖아요. 좀 씁쓸하긴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후광이죠. 남편은 딱 보기에도 학교 다닐 때 공부 꽤나 했겠다 하는 외모였는데, 좋게 말하면 인텔리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범생이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 당시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왜 대기업 안 가냐고 하는데 제가 면접을 정말 못 봐서요. 이렇게 1대1로 대화는 할 만한데 면접장만 들어가면 진짜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정말요? 저는 시험 보고 스펙 쌓는 것보다 오히려 면접이 제일 쉬웠어요. 면접관들 앞에 서면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약간 뭐가 들린 사람처럼요. 와, 예원 씨 진짜 대단하시네요. 성격이 그만큼 대담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선입견이 있어서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면 되게 다른 세계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남편은 굉장히 겸손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눈을 반짝거리면서 열정적으로 몇 시간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경력을 쌓고 기회가 온다면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IT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산업 같은 거요. 저는 따로 내 사업, 내 가게를 차린다는 꿈을 꿔본 적이 없어서 본인의 비전을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는 남편이 참 대단해 보였어요.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준비할 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요. 남편의 부모님은 15년 전에 이혼을 하시고 시어머니가 남편과 시동생을 키우셨다고 하더군요. 혼자 아들 2명을 키우신 분이라 그런지 어딘지 달관하신 분 같기도 하고 또 너그러우신 분 같았어요. 웃는 얼굴이 푸근하고 인자해서 더 그랬나 봐요. 또 이혼 후에는 장남인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뭔가 남편이 시어머니의 큰 자부심 중 하나 같았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자랑스럽게 남편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교내에서 교회에서 받은 상장을 한 박스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셨으니 말 다 했죠. 이건 경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대표 다 모인 수학 경시대 금상 받았을 때 상장이고, 아, 이건 과학 경시대회 나가서 탄 거네. 얘가 어려서부터 이 아이디어가 참 좋아서 선생님들이 다들 입을 모아서 과학자 돼야 한다고 했었다니까.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타온 상장을 제게 자랑하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남편은 얼굴이 뜨거워졌는지 이제 좀 그만하시라고 말리긴 했지만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저도 그 모습이 좋아 보였고요. 뭔가 자식은 아무리 커도 부모 눈에는 아직 학교에서 상장 타오는 어린애구나 하는 생각에 흐뭇했습니다. 그때는 그 모습이 그래 보였어요. 훗날 이 모자가 제게 어마어마한 모욕감을 겪게 할 줄은 이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될 정도로 호감을 느끼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어른들에게 깍듯한 모습 때문이었어요. 그냥 식당에 가거나 배를 채우러 노점상에 들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는데요. 남편은 밖에서 어른들을 대할 때 참 다정하고 예의가 발랐어요. 나이 지긋한 식당 사장님이나 점원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면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고개 숙이며 인사했고 카드나 돈을 낼 때도 결코 한 손으로 내민 적이 없었어요. 그때도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는데 그게 그냥 예의상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몸에 밴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도 남편은 저희 아버지를 거의 존경하다시피 모셨는데요. 자수성가로 사업을 성공시킨 아버지가 본인의 롤 모델이라고 하면서 결혼 전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딸의 상대로서 남편에게 질문을 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버지에게 사업적으로 더 질문을 했었네요. 그럼 장인어른께서 처음 사무실 차리셨을 때가 처남이 태어나고 나서네요? 그렇지. 명예퇴직하고 나서 그 연금으로 시작했으니까. 와, 이제 보니 예원 씨 대담함이 다 장인어른한테서 물려받은 건가 봅니다. 자식이 둘이고 나이도 있는데 아니 그런 위험 감수하면서 사업 시작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아, 성공할 자신이 있는데 위험이고 뭐고 뭐가 중요하나. 그리고 나이가 차서 기회를 놓치고 때가 늦었다는 건 다 변명이고 착각이야. 늦은 때라는 건 없어. 맞습니다, 장인어른. 그게 정답이죠. 이때 아버지께서도 젊은이가 야망이 있다고 칭찬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야망에 비해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덧붙이셨죠. 그래도 그때 남편의 사업에 대한 열정을 좀 높이 치셨나 봐요. 결혼 후 아들이 태어난 후 3년 뒤에 남편은 슬슬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구상하고 있던 사업을 실현시키고 싶어 했거든요. 같은 학교 동문이었던 두 사람과 같이 셋이 동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장인어른께서는 거의 40 다 됐을 때 사업 성공하셨지만 나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해 보고 싶어.
35 넘어가면 지금 회사에 더 안주하게 될 것 같고 그만두기 더 힘들 것 같아.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지금 생활에 만족하기 전에 빨리 새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남편에게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결혼 전부터 남편이 언젠가 본인의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었고 언젠가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늘 남편이 그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때는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던 터라 걱정 말고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응원과 격려에 고마워했고요. 남편은 호기롭게 회사를 그만두고 2명의 동업자와 함께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했어요. 허름한 오피스텔의 방을 얻어서 그곳을 사무실로 썼죠. 솔직히 환경도 좋지 않고 초창기라서 제대로 된 투자금 유치도 못했지만 남편은 즐거워 보였어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제야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만나 신이 난 게 눈에 보였네요. 근데 그것도 딱 넉 달 갔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 자금은 세 사람이 모았던 돈과 퇴직금이 전부라서 제대로 된 투자자를 만나거나 결과물을 내서 수익을 보기 전까지 마냥 펑펑 쓸 수는 없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는 사무실에서 시스템 개발에 몰두를 했고 나머지 시간에는 어떻게든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휴대폰에 불이 나게 연락을 돌렸어요. 동문회에서는 영업을 할 정도였죠. 근데 쉽지 않았나 봐요. 처음에는 원하던 일을 하게 돼서 생기가 넘치던 남편이 하루하루 떨어져가는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당장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처음으로 세 사람 사이에서 사업을 접자는 얘기가 나왔었나 봐요. 돈이 다 떨어져 가니 서로 예민해져서 싸움도 났고 남편의 미간주름은 나날이 깊어져만 갔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남편의 사업에 손을 내밀어 준 게 바로 저희 친정 아버지였어요. 제가 친정에 갔다가 어머니께서 김서방 일은 어떠냐고 물어보셨거든요. 당장 사업을 접내 만에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아직 고생 중이라고만 말했어요. 근데 눈치 빠른 저희 아버지는 나중에 저를 조용히 불러서 따로 김서방한테 사업 기획서 작성해서 가져오라고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혹시 아버지께서 사업 베테랑으로서 뭔가를 전수해 주시려고 하나 했어요. 남편도 거의 반년이 넘어가는데 제대로 된 결과물 하나 낸 게 없어서 장인어른을 뵙기 민망하다고 했지만 일단 존경하는 사업 선배의 부름이라서 정말 기획서를 작성해서 함께 친정에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아버지는 남편의 기획서를 쓱 훑어보시더니 일단 당장 자네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내기 전까지 필요한 투자금이 얼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저도 놀라고 남편도 당황해서 무슨 이유로 물어보시냐고 되물었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한숨을 한번 푹 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업이든 바닥부터 시작해서 최소 1년간은 적자낼 각오를 하고 뛰어들었어야 하는 거야. 네, 자네 머리 돌아가는 거나 야망이나 열정은 높이 사네만 솔직히 그만큼 너무 급했다는 생각이 드네. 자네한테 비상한 아이디어나 비전이 있어도 일단 사업이 굴러가는 건 다 돈이야 돈. 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종이 쪼가리뿐이 아니라고. 나도 젊었을 때는 이상을 현실로 만들자는 목표 하나로 자존심 다 버리고 인생 선배들한테 도움받아서 사업 시작했어. 그러니 이번에는 내가 자네한테 그 선배 돼줄 생각이야. 물론 자네를 믿긴 하지만 내 딸이 언제까지 사업 준비하는 남편 옆에서 같이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니까 부디 날 실망시킬 일 만들지 말게나. 알아들었나? 전혀 언질도 없었던 아버지의 투자 선언에 엄청 놀랐죠. 저희 아버지는 정말 대쪽 같은 성격이라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감정에 휩쓸려서 돈을 투자하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딸이 고생할까봐 투자를 하신다니 좀 감동이었네요. 근데 저보다도 눈물을 흘리며 감동한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지께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했어요. 장인어른이 제 목숨을 살리신 거라며 사실 정말 막막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다고 맹세에 가까운 약속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남편 사업의 최대 투자자가 되셨어요. 나중에는 아버지 말고 투자금을 어떻게 유치하는지 노하우까지 전수해 주셨고요. 남편은 아버지 덕분에 처음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이유로 동업자들에게 목에 힘주게 됐다고, 그 후로는 투자자 미팅할 때 꼭 본인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투자금에 날개를 얻어서 남편은 동업자들과 함께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상품을 내놓을 수 있었어요. 성공적인 결과물로 아버지 말고 다른 투자 회사도 나타났고 사무실도 확장하게 됐고 2년 동안 직원을 14명 정도 둘 수 있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남편의 성공에 시어머니께서도 따로 저희 아버지를 찾아뵐 정도로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남편이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되고 성공한 건 다 사돈 어른의 덕분이라며 저희 친정에 한약도 따로 지어서 보내셨더라고요. 아버지는 다 딸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거니 그렇게 고개 숙이실 필요 없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더 성공을 해서 아마 평생 사돈 어른에게 그 은혜 갚으면서 살 거라고 자부하셨어요. 남편의 사업 성공은 모두에게 경사이긴 했지만 성공은 달콤한 만큼 뱉어낼 때는 혀가 아릴 정도로 쓰더군요. 저는 남편이 사업을 확장시킬수록 예민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져서 저와 상의 끝에 저는 10년을 다닌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고요. 저희 둘 다 일을 하고 특히나 남편은 더 바빠져서 한 명은 집에서 집안일과 아이 키우는 데 집중을 하는 게 좋다고 저희 둘 다 함께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저도 제 일을 좋아하고 욕심도 있었지만 한창 가속도를 받아서 성장 중인 남편보다는 제가 집안을 돌보는 게 그때는 최선 같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집에 있으니 좀 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사람이 점점 공격적이어지고 예민해진다고 할까요? 집에서 일적으로 전화를 하다가 성질을 낼 때도 자주 있었고 같이 밥을 먹다 보면 하는 대화라곤 역시나 일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같이 일하는 동업자들에 대한 험담뿐이었어요. 한때는 동기였고 친구였던 그 죽고 못 살던 사업 파트너들 말입니다. 그 새끼들은 일머리가 없어 일머리가.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먹는다니까. 지들이 내가 시킨 대로 일을 똑바로 하면 내가 잔소리를 해? 그거 하나 고치는데 무슨 하루씩이나 걸려? 시간이 돈인데 말이야. 뭐만 시키면 기한이 모자라다, 뭐가 불가능하다 변명만 많고 뭐 나는 개발 안 해봤냐? 처음에는 뭐 속상하겠구나, 답답하겠구나 했는데 계속 비슷한 불평불만을 듣다 보니까 아예 동업자들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하나하나 다 불만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가 모든 문제에 불만이 있다면 어쩌면 진짜 문제는 너한테 있을지 모른다고요. 저는 남편에게 좀 천천히 가라고 했습니다. 급하고 초조할수록 예민해지고 세상 만사가 다 꼬여 보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멈춤 따위는 모르는 경주마처럼 달렸고 얼마 안 있어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을 제외한 동업자 2명이 회사를 나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거기에 특허낸 개발권 문제도 꼬여서 한 동업자는 그거 가지고 타 회사에 스카우트 제의 받았다고 하고 한 동업자는 본인이 끌고 온 투자자 데리고 다른 일 한다고 하고 난리가 났었죠. 더 자세하게 말하면 혹시 신상 정보가 밝혀질까 봐 더 쓰진 못하지만 당장 남편의 회사는 3개로 뿔뿔이 나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렇게 나뉘는 게 나았죠. 남편은 살면서 처음 본인에게 달콤한 성공의 맛을 안겨준 회사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사 상호랑 직원들 그대로 혼자 경영을 하겠다고 남았습니다.
남편은 위기가 기회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만만하긴 했어요. 어차피 초기 사업 아이템도 다 내 머리에서 나온 거야. 우리 회사 브레인은 나라고 나. 그러니까 그 두 사람 나간다고 크게 바뀔 것도 없어. 더 능력 있는 디자이너랑 개발자 고용해서 새로 시작하면 돼. 별일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홀로 서기는 말처럼 쉽지 않은 듯 보였어요. 일단 주요 투자자들도 동업자들과 함께 떠났고 남편 혼자 남은 직원들을 관리하는 게 이만저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든 직원들 월급을 주긴 했지만 그것도 하루하루가 고비일 정도로 간당간당했고요. 저는 이제라도 사업을 접거나 좀 축소하자고 말을 했지만 이미 큰 성공을 해본 남편은 본인의 능력과 머리만 믿고 절대 후퇴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거의 낭떠러지에 몰렸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이라면 누군지 당장 생각이 나셨을 겁니다. 바로 사업 선배이자 이전에 이미 도움을 준 이력이 있는 사람, 저희 아버지죠. 처음에는 저도 남편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한테 한마디의 상의는 물론이고 지나가는 말로 꺼내지도 않았거든요. 남편이 저희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두 번째 투자금을 부탁했던 것도 아버지로부터 듣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원체 무뚝뚝하긴 하지만 목소리에서 냉기가 도는 분이 아닌데 그날은 진짜 한없이 낮은 목소리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예원아, 김서방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냐? 회사가 부도 날 판이야? 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놈이 어제 나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 동업자 두 놈이 개발 시스템 들고 날라서 당장 혼자 회사를 떠안았으니 도와달라고.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정말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다고 바닥에 이마까지 붙여가면서 말했어.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요새 네 애비 사업도 간신히 적자 맞고 있는 판국이야. 요새 돈 펑펑 버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니? 맞는 말이었어요. 그때 한창 코로나 시국으로 문 닫는 식당이나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고 기사까지 났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간신히 이윤을 남기고 계시고 있으셨고요. 아버지는 안타깝긴 했지만 도와줄 수 없으니 최대한 부드럽게 거절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저희 아버지께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솔직히 한 번 도와주시고 두 번 못 도와주실 거면 처음부터 아예 안 도와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괜한 희망 품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도움 주시지 말지. 왜 끝까지 책임도 못 지시면서 저한테 감사 인사는 다 들으셨어요? 저 정말 장인어른 믿었는데 솔직히 서운하고 실망스럽고 속상하네요. 장인어른 회사는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지만 저는 정말 당장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슨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이리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걸까요? 남편은 거의 울먹거리면서 아버지에게 투정에 가까운 원망의 말을 했고 아버지는 기가 차서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의 상태가 좀 심각해 보였기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고요. 그놈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당장 손 안에 쥐었던 거 놓칠까봐 눈이 뒤집힌 거야 그게. 나는 김서방한테 투자하고 나서 그 투자금 다시 돌려받은 적도 받을 생각도 없었어. 그저 너랑 현준이 생각해서 그 돈을 김서방한테 준 거야. 아 근데 두 번 안 준다고 말이야? 무슨 원수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김서방 말 들어보니까 순지 동업자들 욕뿐이더라. 지는 잘한 것밖에 없고 나쁜 놈들은 따로 있어. 그래 김서방 머리 좋지. 좋은데 솔직히 이 애비는 그놈이 사업적인 머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봐봐라. 돈 떨어지니까 돈 나올 구멍이 장인밖에 없잖아.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서 발품 팔 생각 안 하고 바로 가족한테 와서 돈 뜯어내려는 게 무슨 사업가야? 날도둑밖에 더 되냐? 예원아, 너도 잘 생각해서
김서방 그거 있는 것도 다 잃기 전에 사업 접으라고 해라. 그대로 뒀다간 정말 큰일 치를 놈이다 그거. 아버지 얘기를 들으니 머리가 아찔해졌어요. 당장 남편의 사업이 무너질 위기라는 것보다 정말 돈 떨어지니 바로 저희 아버지께 달려가고 돈 못 준다고 하니 어린애만도 못한 투정을 부렸다는 게 절망적이었어요. 일단 아버지께는 사과를 드리고 말씀 잘 알겠다고 한 뒤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지갑이나 통장 맡겨놨어? 초기 자본금을 도와주셨으면 됐지. 어떻게 또 가서 손을 벌릴 생각을 해? 내가 오죽하면 장인어른한테 갔겠어? 나도 정말 감당이 안 되고 답이 안 나오니까 가서 무릎까지 꿇고 부탁을 드린 거지. 들어보니 무릎만 꿇은 게 아니던데? 아버지도 요새 사업 힘드셔서 못 준다고 하니까 이럴 거면 애초에 왜 도와줬었냐고 따졌다며.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아버지 없었으면 당신 진작 사업 접었어. 무리해서 끄집어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사람이 점점 갈수록 뻔뻔해져? 나도 차라리 그때 사업 시작 안 했으면 더 나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랬다. 이래서 길거리 동물한테 함부로 음식 주면 안 되는 거야. 평생 밥 챙겨줄 거 아니면 괜히 더 배고프고 감질나게 한 끼 챙겨줄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솔직히 나는 진짜 장인어른이 돈 없어서 나 안 도와준다고 생각 안 해. 내가 이제 혼자 되고 좀 힘들어 보이니까 저놈은 이제 텄다고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냉정한 사업가 입장에서 돈 안 주시는 거라고. 너 진짜 돌았구나. 이제 하다 망상까지 하니? 너는 정말 네 사업 망해가는 게 오직 돈 때문인 것 같아?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관계 유지하는 것도 사업하는 사람 능력이고 발 뺄 때 안 뺄 때 타이밍 맞추는 것도 능력이야. 근데 솔직히 너는 네 머리통 그거 하나 믿고 무대포로 사업 늘리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 문제를 엄한 데서 찾지 말고 가서 거울 좀 봐. 거기 네 사업이 망해가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이 싸움 후에 남편은 저나 장인어른께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긴 했지만 기울어지는 사업은 그런 사과로 회복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에는 대부업체에서 대출까지 해 버티려고 했지만 끝내 남편은 달콤했던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죠. 젊은 IT 사업가에서 백수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사업을 정리했다고 해도 그동안 대출받았던 빚은 완전히 정리가 안 됐기에 생전 처음으로 생활고라는 걸 겪게 됐네요. 그래도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할 노력을 하거나 적어도 일당 주는 알바라도 했다면 제가 이 정도로 좌절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눈 떠 있는 시간에도 신세 한탄이나 술 먹는 게 일과의 전부였던 남편을 보면서 눈을 감으면 그 깜깜해지는 시야가 제 미래처럼 느껴지더군요. 솔직히 그때 이혼을 할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인생이 대체 뭔지 현실이 그만 제 발목을 붙들더군요. 그때 제가 임신 상태였던 겁니다. 임신 4주차에 알게 됐어요. 첫째를 가진 걸 알았을 때는 정말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뻤는데 둘째를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는 물론 지금은 한치의 후회도 없지만 그때는 솔직히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당장 거실에서 자랑스럽게 지가 마신 소주병을 늘어놓는 인간과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며칠, 몇 달이 지나도 다른 일을 구해서 할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제 임신 소식을 알려주며 정말 어르고 달래고 설득을 하면서 조금만 눈을 낮춰서 다른 회사 면접이라도 봐보자고 말해도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네 아버지 닮은 손주만 늘겠네. 너도 네 아버지 닮아서 내 가능성 능력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눈 낮추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겠지? 진짜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돌아버린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정말 끝까지 본인의 실패에 저희 아버지를 걸고 넘어졌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본인 부탁을 들어줘서 투자를 해줬더라면 본인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당연히 그 아버지의 딸인 저와 제 아들에게 떨어졌고요. 왜 지 자식에게도 그지랄 했냐면요.
제가 저희 아버지와 좀 심하게 닮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봐도 부녀 사이라는 걸 다 알 정도로요. 근데 제 아들은 또 그런 저를 닮았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아버지를 존경했을 때만 해도 아들이 장인어른 닮아서 기쁘다고, 장인어른은 유전자까지 아주 강하다며 아첨을 하던 인간이 이제는 집에서 아들이 다가가기만 해도 야, 네 할아버지한테 가서 놀아달라고 해.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랑 아들을 싸잡아서 서씨 집안 핏줄이라고 하는데, 아니, 지 피는 우리 아들한테 없는 줄 아나요? 저는 생활비가 모자라서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에게 프리랜서한테 줄 일감 없냐고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서 임신한 몸으로 애까지 보면서 집에서 작업해서 구멍난 생활비 채웠는데, 지는 예전에 빌어먹을 영광을 잊지 못해서 집에서 빌빌거리는 모습을 보이니 제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녹아내렸죠. 그러다 결국 또 한 번 아들을 보고 네 할아버지 운운하며 반쯤 취해서 괜한 시비를 거는 남편을 보고 눈이 뒤집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어떻게 당신 잘못은 하나도 없고 죄다 다 남 탓이야? 애초에 왜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당연하게 돈을 줘야 하는데? 그럼 그게 우리 아버지 사업이지 당신 사업이야? 아직도 외면하는 것 같은데 당신 그만한 사업체 굴릴 능력이 안 돼서 망한 거야. 누가 당신한테 마땅한 기회를 빼앗아간 게 아니라 당신 그릇이 안 됐다고, 그릇이. 근데 사업 망했다고 앞으로 인생까지 망칠래?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당신 이렇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릴 거면 차라리 이혼하자. 나나 우리 현준이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이혼해서 각자 따로 인생 살자고. 사지 멀쩡하면 제발 남은 인생 어떻게 할지, 가족은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몸을 움직이란 말이야, 몸을. 난 지금 임신만 안 했으면 내가 나가서 배달을 하든지 어디 막노동판이라도 나가서 우리 가족 생활비 벌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임신을 안 했다고 해도 당신이 이렇게 집에서 일주일에 분리수거 한 번 하는 거, 이틀에 한 번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성질 내면서 안 하면 내가 당신 뭘 믿고 집이나 현준이를 맡기고 나가서 일을 해. 그리고 내가 애 낳기 전까지 무슨 돈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데? 난 당신이랑 달라. 당장 상황이 안 좋고 주저앉고 싶어도 나 하나 바라보고 사는 내 새끼 불쌍해서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니까 나랑 현준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 인생에 걸림돌만 되고 짐만 될 거면 이쯤에서 갈라서자. 나도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사람이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면 눈앞이 잠깐 노래지고 어지러워진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제게는 마지막 통보였어요. 저 사람과는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후퇴를 할 수 없으니 저 사람을 버리고서라도 애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그날 후로 한 3일간 저와 남편은 냉전 상태를 유지했고, 둘 중 단 한 명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대답을 기다렸고, 남편은 제 통보에 따른 답을 내려야 했죠. 그리고 3일 뒤 저녁에 남편이 씻고 나와서 그러는 겁니다. 나 내일 새벽 일찍 현장 나가. 어제 건설 일용직 사무실 나가서 일 구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혹시 내가 5시에 못 깨면 나 좀 깨워줘. 저는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구나. 이미 철진한 과거의 영광은 잊고 눈앞의 현실과 가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에 잔뜩 꼬이고 꼬여있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진짜 부부가 뭐고 서로 삶아떼고 산 시간이 뭔지 남편이 막노동을 하러 간다고 하니까 괜히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남편이 속 든든히 채우고 갈 수 있게 아침밥 차리고 혹시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 음식으로 배 채우고 일할까 봐 걱정돼서 보온 도시락 3단으로 싸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남편을 조용히 배웅했습니다. 약간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행여 처음 나간 날 손이 미숙해서 사고는 나지 않을까 집에서 기다리며 1시간에 한 번씩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걱정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걱정이 될 줄은 몰랐죠. 저녁 시간이 돼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서 남편이 집에 왔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통화하면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주방에 있다가 거실로 나왔는데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 남편의 얼굴은 마치 일주일 정도 갇혀있던 사람 마냥 지쳐 보였습니다. 평생 안 해봤던 먼지바람 마셔가며 몸쓰는 일을 하고 온 남편은 하루 만에 좋기 3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간단하게 씻고 나오라고 갈비를 재놨다고 했죠. 하루 종일 재놓은 갈비를 굽고 또 하루 종일 고생했을 남편을 위해 저녁상을 준비했습니다. 씻고 나와서 젓가락들 힘도 없다는 남편을 위해 갈비살도 다 발라서 밥 위에 얹어줬고요.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따뜻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고 예상치도 못한 손님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바로 시어머니셨죠. 아무 연락 없이 오실 분이 아닌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무슨 일이 있나 했어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어머니는 저를 흘금 마치 째려보는 것처럼 보고는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 남편을 찾으셨죠. 밥 먹던 남편도 시어머니의 등장에 당황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는 남편을 이리저리 뜯어보시고 등을 획 돌려 제게 물으셨어요. 너 오늘 경호 얘가 어디서 뭐하다 들어왔는지 아니? 네? 아, 네, 알죠. 오늘 처음 건설 현장 일하고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그래, 너도 알았다 이거지? 이제 보니 네가 범인이구나.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불쌍한 내 아들 노가다 시키고 미안해서 고기 반찬 해준 거야? 너, 내 아들이 어떤 애인 줄 알아? 명문대 나와서 사업했던 내 아들이 공사판에서 막일이 웬 말이냐고. 얼굴까지 부르르 떨어가면서 내 아들 막노동 시킨 년이 너냐고 분노하던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팽겨치며 다가와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순간 몸이 휘청거리고 입안에 피맛이 돌더라고요. 뺨을 맞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제가 남편을 공사판으로 내몰았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의 눈 안에 광기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화끈한 뺨을 쥐고 말했어요. 어머님, 미치셨어요? 그리고 책임질 가족이 있어서 생활비 벌려고 공사판 나가서 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충격적이고 화가 난다고 절 때리세요? 미친 건 네가 미친 거고.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지는 임신했단 핑계로 집에서 눌러 앉아서 놀고 남편은 공사판으로 보내서 돈 벌어오라고 해? 정신이 제대로 틀어박혔으면 경호한테 막노동을 시킬 게 아니라 네가 네 아버지 찾아가서 바지가랑이를 붙잡아서라도 도와달라고 빌었어야지. 왜 우리 아버지가 이 사람한테 또 돈을 쥐어주셔야 하는 건데요? 그렇게 안타까우면 어머니께서 도와주지 왜 이제껏 손 놓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 난리시냐고요. 어머님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가 본데 저 사람 사업 망한 거 돈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있었어도 언젠가 무너졌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거 모르는 거 저 사람이랑 어머니밖에 없어요. 순간 너무 열이 받아서 식탁에 있던 휴대폰을 들어서 카메라로 제 얼굴을 찍었습니다. 안쪽 볼도 터졌는데 입술도 터져서 피가 맺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증거를 확보하고 이번에는 동영상을 틀어서 시어머니를 찍으면서 말했어요. 사람 얼굴에 손댔으면 이 정도 각오는 했어야죠. 저 일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어떻게 내 자식이 보는 앞에서 감히 날 때려요? 어머님이 저 폭행한 증거 남겨서 경찰서에 넘길 테니까 어디 한 번 더 해보세요, 더. 뭐? 전현이 시애미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네. 경호야, 쟤 정말 미친 거 아니니? 아, 여보, 카메라 치워. 당신은 입 다물어. 자식이 보는 앞에서 방조죄로 당신 엄마 손잡고 경찰서 가기 싫으면 그리고 이제 시애미로 취급 안 할 거니까 신고한다는 거 아니에요. 염치도 없고 무식하고 폭력적인 집안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진짜 어디 한번 끝까지 가봐요. 네? 야, 너 정말 다른 한쪽 뺨도 터져볼 거야?
네. 어디 한번 터뜨려 보세요. 저야 확실한 증거 남으니까 더 좋죠. 때려 보세요. 때려 보라고요. 저는 정말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설마 정말 경찰서에 신고를 했겠어? 너 지금 어디 전화하고 신고하는 척 하는 거냐고 저를 비웃었지만 10분 정도 뒤에 정말 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고 당황해하며 빽빽 소리를 지르더군요. 경찰들에게 잡혀서 집을 나가면서도 끝까지 너 두고 보자고 정말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보다 끌려가는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면서 그렇다고 정말 신고를 하냐고 저를 노려보던 남편이 더 짜증나고 패버리고 싶었어요. 임신한 아내가 지 엄마한테 맞았으면 지가 먼저 나서서 말려야지 오히려 증거 영상을 찍고 있던 저를 말리던 인간이에요. 그날 경찰서에 가서 조서도 쓰고 경찰에게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제게 너 정말 독하다는 헛소리를 남긴 남편은 경찰서에 갔다 본가에 간 건지 뭔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저도 어차피 그 인간 얼굴 보고 싶지 않았기에 잘 됐다 싶었고 정말 이제 끝이다 이혼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는 먼저 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불효가 별거인가요? 어디서 맞고 오면 그것도 부모님 마음 다 아프게 하는 불효죠. 제가 살이 얇아서 원래 몸에 멍이 잘 드는 체질인데 얼굴은 원래 맞은 것보다 진짜 좀 더 심각하게 맞은 것처럼 붓고 멍이 들어서 이 멍이 다 빠지면 이혼 소장 내고 부모님께 알릴 생각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 통보를 기다릴 수 없으셨나 봅니다. 그날이 있고 나흘 뒤에 한 손에 제가 좋아하는 구운 통닭 2마리를 들고 찾아오셨어요. 오랜만에 저녁 같이 하자고 말이죠. 다짜고짜 찾아오신 아버지의 등장에 차마 아직 멍이 안 빠진 얼굴을 숨길 수 없었고 식탁에 통닭 2마리를 내려놓으신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제 얼굴을 빤히 보시더니 이내 진짜 도깨비처럼 무서운 얼굴이 돼서 그 멍은 어디서 든 거냐고 물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전직 군인이었다고 말했었죠. 진짜 군대에서 군기 잡는 것처럼 저를 무섭게 취조를 하시는데 솔직히 말은 안 하곤 못 빠져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는데 제가 말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시는 것처럼 굳어갔습니다. 설명을 다 하고 저는 정말 괜찮고 알아서 할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도 아버지는 커다란 고목나무처럼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댁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딸이 맞았다는 게 이렇게 충격적이신가 했는데 아버지는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내 딸이 맞는 광경을 그저 지켜보기만 한 그놈을 말이죠. 한 40분, 50분 뒤에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현관문 쪽으로 돌진을 하시더니 두꺼운 손바닥으로 남편의 머리를 퍽퍽 소리가 크게 날 정도로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이 새끼야, 이 빌어먹을 새끼야. 네가 내 딸이 맞는 걸 보고 가만히 있어? 네 놈 때문에 내 딸이랑 내 딸 뱃속에 있는 손주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어. 남편은 아버지께 맞으면서 억소리 한 번 못 내고 그저 몸을 잔뜩 웅크리고 머리를 보호하고만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지긋하긴 하시지만 군대 생활에서 다져진 근육을 지금까지 등산과 각종 운동을 하시며 잘 유지하신 분이었거든요. 키도 남편과 비슷해서 예상치 못한 선제 공격을 당한 남편이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예 남편 목덜미를 잡고 거실로 질질 끌고 와서 주저앉히고 고함을 치셨네요. 네 예밀한 인간이 내 딸을 때리려고 했으면 네가 달려들어서 말렸어야지. 네가 사람이야? 네가 남자야? 내가 평생에 하니 너 같은 놈 제대로 못 알아먹고 내 딸이랑 결혼시킨 거다. 머리 하나 좋으면 뭐하냐? 능력도 인성도 바닥인데. 그래 놓고 왜 경찰에 신고하냐고 내 딸한테 독하니 많이 개 같은 소리나 해? 네 애미가 경찰에 끌려가서 억울하디? 억울해?
그럼 지금 나도 신고해봐라 어디. 어? 어디 신고해보라고. 아버지는 신고도 못하고 입도 뻥끗 못하며 처량하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편에게 너 같은 새끼랑 내 딸이랑 손주를 한시도 같은 집에 못 있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간단하게 짐을 싸라고 하시곤 그대로 아버지 손을 잡고 아들과 함께 친정으로 갔습니다. 집에는 아버지에게 후드려 맞은 남편 홀로 남게 된 거죠. 아버지는 제게 그날 뺨을 맞고 나서 병원은 갔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뺨만 맞아서 안 갔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엄마가 돼서 그렇게 아니라면 안 된다고 저를 야단치셨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제 손을 끌고 간 곳은 산부인과였습니다. 다행히 저나 뱃속의 아이에게 문제는 없었지만 아버지는 앞으로도 작은 문제라도 있으면 미련하게 참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라고 당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진료가 끝난 후 아버지는 또 저를 끌고 한 곳에 더 들르셨습니다. 바로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저도 알아보고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친구분에게 묻고 물어서 좋은 사무실을 알아본 거라고 믿고 맡기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바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제 손안에는 변호사에게 넘길 자료가 충분하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때린 증거사진과 신고했던 기록도 있었고 또 남편의 백수 기간을 증명할 신용카드 내역이나 문자 내역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 혼자 조용히 처리를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손을 잡고 간 게 30 후반의 저에겐 좀 창피했네요. 저는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아들과 함께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행여 붙잡힐 만한 여지는 하나도 주지 않기 위해 거의 은둔하다시피 살았어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후에 남편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를 했는데 지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항소를 하나요? 저는 이미 그 인간에게 무수히도 많은 기회를 줬고 그걸 차버린 건 본인이면서요. 제 인내심을 바닥낸 인간이 이제 와서 이혼은 안 된다고 고집부리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고 없던 정도 털릴 마당이었어요. 소송 기간 내에 시어머니도 저를 폭행한 걸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차라리 정말 더 맞은 다음에 한 달이라도 옥살이 하지 못하게 한 게 아쉬울 정도였어요. 양육권 문제로 소송 기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다행히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저는 제 몫의 재산 분할과 단독 양육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할 때 집을 팔아서 나눴던 터라 지금까지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어차피 둘째가 생겨서 어머니 도움을 받아야 하니 애들 좀 클 때까지 같이 살자고 해주셨고요. 정말 기회만 있다면 과거 제 결혼식 날로 돌아가 지금보다 젊었던 저에게 귀띔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제발 도망치라고. 저 인간은 네가 상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나온 날을 어찌 돌릴 수 있겠어요? 벌어진 일에 후회해봤자 내 속만 쓰리지요. 근데 지난 시간을 후회하지 말아야 할 건 저보다도 저를 괴롭게 했던 그 모자였습니다. 이혼을 하고 2달도 안 됐을 때 한번 시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해온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었는데 깁스를 한 팔 사진이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이혼 후에 번호를 바꿔 써서 이전 사용자에게 잘못 온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문자 잘못 보냈다고 답장을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몇 분 뒤에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받았는데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그 사진도 시어머니의 팔이었던 거죠. 너 사진 봤니? 내가 정말 이미 영 끊은 너한테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러다가 팔만 부러질 게 아니라 내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경호 너랑 이혼하고 내 집에 얹혀 살면서 허구한 날 술독에 빠져서 산다. 그래서 내가 이제 술 좀 그만 마시라고 그 한마디 했더니 지 애미도 못 알아보고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이게 다 내 탓이라고 나 때문에 이혼한 거라고 지랄을 하다가 지 애미 팔까지 부러뜨렸어. 얘 제발 네가 경호 좀 데리고 가서 타일러 봐라.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이러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니?
아니, 왜 이제 와서 일어나요 대체? 이 사람들에게 끝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질리는 마음으로 딱 이 말만 했습니다. 당신이 주워간 쓰레기를 제가 왜 또 재활용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버린 쓰레기 주워갔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세요. 행여 다른 불쌍한 여자가 쓰레기를 쓰레기인 줄 모르고 또 주워가지 않게. 그리고 그 쓰레기 당신이 만든 거예요. 그저 오냐오냐 내 잘난 아들 하다가 다른 집 딸 뺨까지 친 당신이 만든 쓰레기라고요. 행여 길바닥에 무단 투기하지 말고 평생 그 악취 맡으면서 끼고 사세요. 사람의 재능은 양날의 검이라고 합니다. 잘 갈고 닦으면 무엇이든 배일 수 있는 검이 되지만 오로지 그 재능만 믿고 다른 건 안중에도 없이 무시하게 되면 언젠가 녹슬게 된 칼에 등을 베이고 만다고요. 전 남편은 본인의 비상한 머리만 믿고 사업이 성공한데 모두 오롯이 본인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다가 가족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사람도 잃고 결국 패가망신을 한 것 같네요. 그 인간을 보면 사람에게 왜 겸손함이 꼭 필요한지, 왜 성공을 할수록 주변을 둘러봐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고 닮고 싶어 했던 인간이 사업 성공이라는 것만 닮고 싶고 정작 그 목표 지점으로 도달하는 다른 능력들은 닮지 못한 거죠. 세상에는 완벽한 자수성가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사람이 주변의 도움을 하나 받지 않고는 성공을 할 수 없어서라고 해요. 제 사연을 들은 여러분께서도 꼭 주변 사람의 따뜻한 응원과 도움을 받으며 성공하시길 바라고 또 고마운 마음을 변치 않고 가슴에 잘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